자, 반갑습니다. 지금 사진을 한 장 보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도 예뻐 보이나요? 저 정도면 그래도 예쁘다고 할 만하죠. 모르겠네.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 건물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해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요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이거든요. 요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나무도 꽤 크다. 나무도 엄청 크네요. 근데 이제 건축물 규모가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배울 내용과도 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던 나라인 이 건축물을 세운 나라죠.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럽의 역사니까 유럽 지역을 지도로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지금 저기 빨간 동그라미 표시된 저기에 있는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서 혹시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지도 한가운데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지중해 주변의 땅들을 보고 있는데 요 지중해 주변의 땅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어떤 나라예요? 기억나요 혹시? 로마죠, 로마. 그죠? 근데 로마가 어떻게 돼요? 로마 말기에 동서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말기에 동서로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마는 무너지고 동로마가 살아남죠. 그 동로마의 이야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지도 화살표가 세 개 그어져 있죠. 화살표가 굉장히 두껍죠. 이거 어떤 의미의 지도인지 혹시 눈치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아시겠어요? 어, 이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면서 서로마가 무너지게 되죠. 누구였어요? 바로 게르만족이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게르만족이 하도 밀려 내려오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로마를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눈에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나눴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서로마 지역, 바로 이 지역에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지역에 게르만족이 너무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서 서로마는 멸망을 하게 되죠. 서로마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동로마가 살아남아서 이 동로마가 끝까지 1000년 정도 이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프랑크 왕국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랑크 왕국이 이 지역에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왜 교황이 프랑크 왕국한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줬는지. 그러니까 서로마가 이미 멸망한 상태에서 서로마 황제를 계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너다라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준 거예요? 카를로스 대제한테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크 왕국 기억나셔야 돼요. 프랑크 왕국 건국자 누구였어요? 클로비스, 카톨릭 개종하고. 그다음 카를로스 마르텔, 이슬람 세력 막아내고. 그다음 세 번째 누구였어요? 피핀, 교황 도와주고 교황령 교황한테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전성기 누구였어요? 카를로스 대제. 그죠? 그래서 교황한테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고.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서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유럽 지역에는 프랑크 왕국이 들어서고 살아남았던 동로마는 그 이후 1000년 정도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동로마의 역사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동로마를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하고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바로 여기 콘스탄티노플이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내용을 보도록 하죠. 비잔티움 제국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로마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고 나서 게르만족의 어떤 침략을 받아서 서로마 제국이 결국 무너지고 나서 동로마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로마에서 로마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동로마 지역은 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서 교회까지도 지배하는 그런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였는데 뭐 콘스탄티노플이나 콘스탄티노폴리스나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비잔티움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서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동로마가 나라 이름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면서 그 수도도 수도 이름이 비잔티움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지금은 이 지역을 터키에 있는데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관광지이기도 하죠. 음,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되게 하여튼 그렇네요. 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람 혹시 사진만 보고 기억 날려나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이렇게 사진 보면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이름을 지금 이 화면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 사람 이름에 대한 힌트가 어디 나와 있어요? 수도의 이름에 나와 있죠. 콘스탄티노. 그죠? 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정했던 사람. 기억나요? 혹시 이름?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죠. 그래서 원래 로마의 수도는 로마였죠. 로마였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니코메디아로 갔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게 되죠. 이 수도 이 도시의 특징을 보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에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로 나아갈 때도 이 도시를 거치고요. 아시아가 유럽으로 나아갈 때도 이 도시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노플에 가면 유럽의 물건과 아시아의 물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상인도 아시아 물건을 가져와서 여기서 팔고 유럽 상인도 가져와서 팔고 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인들한테 되게 관광 명소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상공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또 교역 중심지로서 굉장히 번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지도로 보면 아 진짜 그렇겠다 싶을 거예요. 지금 지도를 통해 보시면 어 여기가 이제 유럽이 되겠죠. 요 전체가 다 요렇게가 다 유럽이 될 거예요. 다 유럽이 되고 여기 옛날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요 땅이 다 이제 이렇게 아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유라시아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 교차점에 있는 게 바로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교점에 있는 그런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탄불로 가면 유럽 상인들이 가져온 유럽 물건도 살 수 있고 또 아시아 상인들이 가져온 아시아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유럽으로 물건을 수출할 땐 다 이 콘스탄티노플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 상인들이 아시아로 물건을 수출할 때도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역의 중심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고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던 혹은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던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서양을 잇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교역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 도시를 자세히 보시면요. 바로 여기인데요. 왜 제가 이 도시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냐면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교점이다 말고도 또 하나의 장점이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바닷가의 면에 있잖아요. 이게 바다거든요. 네, 바닷가의 면에 있는데, 어, 요게, 요게 지금 이스탄불 도시인데, 여기가 다 이 점점점점 찍혀 있는 게 이게 다 성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도시의 전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이, 그리기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벽인 게 쫙 둘러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바다야. 네,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막 그렇거든요. 어, 그래서 이스탄불은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고 나면 굉장히 정복하기 힘든 도시예요. 이걸 뚫을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잔티움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마가 멸망한 뒤에도 1000년을 이어갔잖아요. 1453년에 멸망하거든요. 근데 로마가 멸망하는 게 400년 되니까 1000년을 이어간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이렇게 교역도 발전해 있지만 또 도시 자체가 이렇게 난공불락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에 유리한 도시이다. 이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어쨌든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볼 텐데 이게 이제 저 같은 역사 학도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 이게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의 역사가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더구나 국내에선 연구 인력이 정말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연구진 자체가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연구가 엄청 많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1000년을 이어간 나라인 만큼 굉장히 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만한 황제는 사실은 지금 이 사람 유스티니아누스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든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이름들이 혼동이 많이 올 것 같아. 이름들이 되게 무슨 누스 무슨 누스 좀 비슷비슷하죠. 뭐 무슨 테오도시우스, 콘스탄티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뭐 옥타비아누스 뭐 그죠? 다 좀 짜증 날 것 같긴 한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볼만한 황제가 저 한 명이에요. 사실 뭐 좀 더 깊이 공부하면 또 다른 황제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으로는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들을 쭉 보게 될 텐데 어, 이 중에서 누구겠어요? 네, 지금 이렇게 보이그룹처럼 쭉 나와 있는데 음, 당연히 누구겠어요?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든 뭐 가장 톱스타는 누구야? 항상 센터지 뭐.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도 여기 이 사람이에요. 한가운데 있는 센터가 황제인데 잘 그림을 보시면 이 황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특징이 있을 거예요. 뭐 물론 옷도 제일 화려하긴 한데 요거 요 밀짚 모자처럼 돼 있는 거. 요거 밀짚 모자일까? 루피야? 아닐 거 아니에요. 아 루피 모르겠구나. 여러분들은 루피 하면 그 캐릭터 생각하죠. 그 캐로론가 뽀로론가 거기 나오는. 저는 루피 하면 아 진짜 내가 꼰대긴 꼰대구나. 나는 루피 하면은 그 일본 만화 그 밀짚 모자 쓰고 다니는 해적 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뭔 얘기야. 어쨌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인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없고 이 사람한테만 이게 있을까? 이게 이제 배광이라 그래서 아우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신성한 기운을 표현할 때 저 이제 머리 뒤에 저걸 그려줘요. 이렇게. 근데 왜 이걸 황제한테만 그려 넣어 줬냐면 비잔티움 제국의 종교적인 특징 때문에 그래요.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교회까지도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까지도 지배하는 존재니까 황제한테 일정한 신성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없고 황제한테만 저 아우라를 뒤에 그림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비잔티움 제국의 또 다른 특징, 아까 우리가 이미 봤었죠. 황제가 교회까지도 지배하는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다라는 걸 한 번 더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가 비잔티움 제국에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지금 비잔티움 제국 천년의 역사에서 이 황제 한 명 배우는데 당연히 이 사람 때가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전성기였을 때겠죠.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굉장히 전성기였어서 옛날 로마 제국의 영토 서로마 지역까지도 거의 회복을 해요. 지도로 보시면 요 빗금친 지역까지 합치면 이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동로마 영토거든요. 거의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로마랑 비슷하죠. 그래서 옛날 서로마 지역까지도 포함하는 대부분의 영토를 정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회복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사실은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한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업적이에요. 우리가 로마 하면, 로마의 문화하면 되게 실용적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강조했던 게 무슨 뭐 도로망도 있고 뭐 공중목욕탕이니 뭐 원형 경기장이니 많이 있지만 역시 법률이었죠. 법률. 로마 법률의 발전 3단계 기억나요? 로마 시민들이 지키는 시민법, 로마 제국 안에 모든 민족이 지키는 만민법, 모든 법의 근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자연법. 기억나실 텐데 그런 로마의 법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되게 복잡했어요. 특히나 호르텐시우스 법이 인정이 되면서 원로원의 법도 인정이 되고 평민의 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주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법은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복잡한 로마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이 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법 대전이라는 책을 편찬해서 로마법을 총 정리했고 이 로마법 대전이라는 책이 나중에 유럽의 어떤 근대적인 법률의 발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법 대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법전이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핵심적인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PPT의 표지에서 봤었던 되게 규모 큰 저는 이쁘다고 했었던 그 건축물이 바로 성 소피아 대성당이에요. 그래서 이 성 소피아 대성당을 건축한 것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되게 중요한 업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일반적인 제도를 볼 텐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제도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만든 제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비잔티움 제국 전체의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된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두 개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군관구제예요. 이거는 뭐 별건 없는데 그래도 좀 비유하자면 우리 옛날에 진나라 진시황 때 9년제 때 기억나요? 중국의 9년제 하면 진시황 때 실시됐었고, 그죠? 그다음에 어, 한고조 유방 때는 어, 봉건제랑 섞여서 군국제로 실시가 됐었고 한무제 때는 다시 9년제가 전국화됐었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을 31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그걸 군관구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을 보내서 그 사령관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군관구제라고 해요. 그래서 9년제 중국의 9년제가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보낸 거라면 이 비잔티움 제국의 군관구제는 황제가 임명한 사령관을 보내는 건데 뭐 내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마치 9년제 같은 지방 제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관구제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둔전병제는 요거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중국사 때 배웠던 중국 이제 수나라 때 배웠던 거죠. 균전제 기억나세요? 균전제? 균전제 뭐라 그랬어요? 균자가 고를 균자라 그랬죠.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
그 균전제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땅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둔전병제인데 여기는 중국이랑 다르게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병자가 들어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사병자예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똑같이 땅은 나눠주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뭐냐면 병사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억울하다. 비잔티움 제국은 병사로 근무하면 땅 주는 거 아니야. 나는 맨입에 2년을 했는데 이런 씨. 아 그리고 그거 아니야? 이게 참 그렇다. 군대를 내가 전역하고 나니까 군대가 자꾸 좋아져. 이게 가끔 생각하면 열받아요. 가끔 생각하면. 나 때는 2등병 때 2만 원, 그다음에 병장 월급이 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은 100만 원 가까이 받을걸? 막 얘들을 막 돈 모아서 나와요. 나는 막 돈 쓰기 바빴는데. 군 생활도 짧고 열받네. 얘들은 핸드폰도 된다며. 무슨 군대야. 확 다 진짜. 나처럼 맨입에 이렇게. 하여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열받아. 군복이 바뀌었거든요. 나 때는 깨구리 군복이라 해서 완전 녹색이었단 말이야. 진짜 어디 산에 숨어 있으면 알지도 못할. 근데 요새 애들은 디지털복이라 그래서 또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군복이 바뀌니까 내가 나이 든 티가 더 나는 거야. 더 서러운 건 이제 군대가 끝나고 예비군을 가잖아요. 예비군 때까지는 군복을 입어요. 근데 예비군 다음이 민방위거든요. 민방위 때부터 군복도 안 입어. 그래서 나는 예비군도 끝났어. 그게 나이 먹는 게 자꾸 느껴지니까 열이 받네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더 열받는 거. 나 자꾸 더 열받는 거 시리즈도 아니고. 남의 군 생활은 왜 그렇게 빠르냐? 저 군대가 있을 때 성시경이 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군 생활이 끝나질 않는데 걔는 금방 전역하는 거야. 물론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인데 남의 군 생활은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더라고. 지금 특히 연예인한테 많이 느껴요. 연예인들은 똑같은 군 생활을 똑같은 기간 할 텐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건지 그게 금방금방 나오더라고. 열받아 죽겠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 저는 아무 대가 없이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군 생활을 했지만 이 비잔티움 제국의 둔전병제는 농민들한테 땅을 똑같이 나눠주는데 대신 조건으로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가면 땅을 나눠줘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세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땅을 나눠주니까 농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죠. 거기서 농사 지은 걸로. 그 다음에 농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얘들한테서 뭘 거둘 수 있어? 세금을 거둘 수 있죠. 땅을 나눠준다는 것만으로도 이 두 가지 혜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가는 걸 조건으로 땅을 나눠주는 거니까 군사력이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영농 단어 혹시 기억나요? 스스로 자체 경영할 영자인데 자기 땅이 있어서 자기 땅으로 농사 지어 먹고 사는 사람을 자영농이라고 해요. 근데 예전엔 땅이 없었던 사람도 둔전병제를 실시하면 군대만 갔다 오면 땅을 주니까 자영농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군사력을 키울 수 있고 일반 농민 입장에서도 군대만 갔다 오면 땅을 받으니까 자영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군관구제와 둔전병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처음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 전반기에는 군관구제, 둔전병제 이런 게 잘 실시가 돼요. 잘 실시가 되는데 점점점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당나라도 이랬었죠. 당나라도 원래는 균전제가 실시되는 나라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졌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관직에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권력이 있다든지 이러면 땅을 점점점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갖는다는 건 누군가한테서 빼앗아 온다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의 사람들만 어마어마한 땅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땅이 없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그 땅 많은 사람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 짓게 되고 그러면 그 땅 많은 사람이 그 지역의 세력가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세력가가 됐으니까 중앙정부의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군관구를 통치하고 있는 사령관의 말도 잘 안 듣게 되는 거지. 왜냐면 자기는 이미 땅이 엄청나게 넓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이미 지배하고 있거든. 이제 땅을 빌려줌으로써. 그러니까 군관구제, 둔전병제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많은 걸 불러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지방 유력자들이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생기게 되고 땅을 많이 차지해서 힘이 센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둔전병제, 군관구제 이런 것들도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영농이 무너지면서 황제권도 약화되는데 이게 무슨 흐름인가 싶을 거예요. 일단 자영농이 무너지는 건 이해가 가시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특정 몇 명의 사람들만이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땅을 똑같이 나눠주는 제도인 둔전병제나 아니면 군관구제
사령관이 군강구를 통치하는 그런 제도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 가시죠? 근데 땅은 땅의 총넓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소수 몇 명의 사람이 그 땅을 다 독점한다는 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땅을 빼앗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영농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자영농이 무너지면 왜 황제권이 약해지느냐? 사실은 자영농이 튼튼해야 많은 사람들이 자영농으로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야 군대도 갔다 오고 세금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영농이 무너진다는 건 군대 갈 사람도 없고 세금 낼 사람도 없다는 거지. 그럼 군대도 없고 세금도 없으면 황제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십자군 전쟁으로 굉장히 비잔티움 제국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볼 텐데 비잔티움 제국은 사실 문화가 더 중요해요. 문화 배우려고 비잔티움 제국 배우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기본적인 문화적 바탕이고요. 종교는 그리스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뒤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아직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그리스를 굉장히 아끼고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아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고전을 또 연구하고 보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르네상스를 배울 텐데 그 르네상스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성소피아 대성당을 좀 볼 텐데 아까 봤다시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성소피아 대성당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소피아 대성당이야말로 비잔티움 제국의 건축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짓는다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 이 성소피아 대성당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 아까 봤던 건 밤의 모습이고 지금 낮의 모습인데 역시 규모가 크네요. 근데 요거는 무시하세요. 요 귀퉁이의 4개 기둥. 요거는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와서 걔들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기독교 성당인데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와서 원래는 부셔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잘 지었거든. 그래서 아 이거 아깝다 부시지 말고 그냥 귀퉁이에 요거 4개 기둥 세우면 이슬람 사원 같아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쓰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지금은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잔티움 양식이 아니고 요 건물이 비잔티움 양식인데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요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요거지 요거 돔 그죠 돔들이 보이죠. 왜 돔이 보여야 되는 거야? 동로마는 로마 문화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로마 건축 양식 중에 뭐가 있었어? 아치와 돔이 있었잖아요. 그 돔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비잔티움 양식의 가장 큰 2개의 특징은 굉장히 웅장한 돔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내부에서는 또 이런 모자이크 벽화 방식이 보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2개가 비잔티움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2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웅장한 돔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2번째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안쪽 벽면에 이렇게 모자이크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거.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죠. 예수님 얼굴에 이렇게 낙서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것 때문에 사실은 비잔티움 제국을 배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크리스트교가 분열됩니다. 우리 프랑크 왕국 배울 때 그 프랑크 왕국의 건국자인 클로비스가 카톨릭으로 개종한다 그랬죠. 그 카톨릭이 어떻게 크리스트교 안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오는 건지를 한번 볼 거예요. 어, 일단 원래 기독교는요. 종교적으로야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야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일반 사회의 명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기독교 신자라도 교회 안에서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지만 교회 밖에서 일반 시민으로 생활을 할 때는 그 나라의 지배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서로마 제국은 무너졌죠.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들이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따를 황제가 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로마가 살아남았으니까 동로마 비잔티움 황제의 지배를 한동안 받았었어요. 한동안 받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성상숭배 금지령이라는 걸 내려요. 요 말을 잘 보세요. 뭔가를 금지한다는 명령이죠. 금지령이라는 거. 성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성상을. 이 성상이 뭐냐면 성스러울 성의 모양상자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상이 뭐겠어? 예수님 같은 성스러운 어떤 존재를 그리거나 조각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그린 조각상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다 대고 기도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나 조각상이지 그게 자체로 예수님은 아니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상숭배 금지령을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내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서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와 동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갈등을 겪게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잔티움 황제의 입장은 예수를 조각한 조각상이나 그린 그림 같은 건 실제 그 자체가 예수님인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도를 드리면 그건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성경의 십계명에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잔티움 황제 입장은 예수님을 그린 조각상이나 그림도 그 자체로 예수님인 건 아니니까 거기다가 기도드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을 숭배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서로마에 있는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요.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기억하다시피 로마가 옛날에 이렇게 있었으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서로마가 무너졌죠. 왜 무너졌어? 게르만족 애들이 엄청 떼거지로 몰려왔으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로마가 살아남았죠. 그래서 서로마 교회가 한동안 동로마 황제를 따랐는데 동로마 황제가 지금 이 명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성상숭배 금지령을. 근데 이걸 왜 서로마에서 따를 수가 없냐면 서로마 입장에서는 게르만족이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으니까 종교인들이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 애들한테 예수님을 믿게 해야 기존 로마인들도 게르만족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은 무조건 게르만족 애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돼. 근데 믿게 만들려면 최소한 뭘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저렇게 조각을 해서 보여주고 이분이 예수님인데 봐봐 십자가에 못 박혔지 되게 아프겠지 이분이 이런 고통을 감수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의 원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벌 받으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을 조각한 조각상이 필요해요. 이걸 보여줘가면서 게르만족한테 얘기를 해야 믿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데 갑자기 비잔티움 황제가 이거 쓰지 말아라. 여기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로마 교황은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로마 황제와 로마 교황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유럽 지역의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동유럽의 그리스 정교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리스 정교는 비잔티움 쪽, 비잔티움 쪽이고 그러면 성상 숭배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따르는 쪽인 거죠. 로마 카톨릭은 이제 비잔티움 제국과의 어떤 관계를 끊고 성상을 계속 숭배하겠다. 숭배한다기보다는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서로마가 있었던 지역은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게 누구예요? 프랑크 왕국을 건국했었던 클로비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그 건국자가 클로비스가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서로마 지역의 로마 교회와 굉장히 친해지게 되고 세력을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프랑크 왕국은 그 뒤로도 계속 로마 카톨릭과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죠. 그렇죠? 클로비스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피핀이 교황령 주고 그래서 그 결정판으로 카를로스 대제가 로마 교황한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서로마 황제의 관을 왜 씌워준 건지.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로부터 완전히 따로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카를로스 대제,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한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준 건 나는 앞으로 카를로스 대제 너를 서로마 황제로 임명하고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앞으로 성상숭배 금지령이나 강요하는 저 동로마 비잔티움 황제는 따라가지 않겠다. 거기랑은 손절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되는 거죠. 아하, 그지같이. 비잔티움이 곧 동로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비잔티움 문화는 그러니까 이 비잔티움 문화도 그렇고 비잔티움의 이 그리스 정교도 그렇고 러시아 같은 슬라브족 쪽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동유럽 쪽 사람들이 비잔티움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도 이쪽으로 많이 퍼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비잔티움 제국 보면 황제가 교회를 지배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도 국가 단위로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는 다른 나라로 퍼지면 그 나라의 정교가 돼.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정교고 러시아로 가면 러시아 정교고 그 나라의 황제가 그 나라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정교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몇 년 안 된 사진인데 로마 카톨릭과 러시아 정교가 이렇게 화해를 하고 있는 로마 교황과 러시아 정교의 대표가 이렇게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고요. 그다음에 어, 프랑크 왕국 그리고 서유럽 쪽으로 확산을 하게 됐고 성상 숭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는 비잔티움 제국에서 믿었던 종교고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고요. 성상 숭배 금지령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동유럽 러시아 쪽으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